딱딱한 법의 속살. 심쿵하게 파헤쳐드립니다. 본격 법조 예능 불타는 감자. 이번 주에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있었죠. 정교조 법외노조 결정을 고용노동부에서 예전에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 효력을 금지해달라라고 요청한 거에 대해서 서울고법이 받아들인 거를 대법원이 다시 안 받아들인 걸 서울고법이 다시 받아들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 있었어요. 효력정지 결정이죠. 예,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뭐 여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었고요. 이번 주에는 그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민중 총궐기 대회 많은 법적 쟁점들이 펼쳐졌어요. 예, 그래서 그 사건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요. 거기 앞서서 그 세월호의 사건에 관한 최종 법원 판단이 나왔거든요. 대법원에서. 그것도 저희가 여러 번 다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중 총궐기 대회부터 시작하시죠. 14일 토요일이었죠. 지난주 토요일. 네. 서울 도심, 광화문 그리고 서울시청 일대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2008년 그 촛불 집회 이후로 가장 큰 규모라고. 뭐 한 10만 명 넘게 많이 모였었죠. 그때. 많이 모였었죠. 그때가 서울시청부터 저 광화문까지 빼곡하게 네. 찼던. 저희 서대문에서 하여튼 이렇게 행진하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차가 다 끊겨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공소시효는 지났겠지. 행진하셨어요? 아니 구경했어요. 그때 이후 가장 많이 모였다고 하는데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이제 원천 봉쇄했고 경찰이 그래서 그 부분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한 7시간 동안 경찰과 시위대가 실랑이를 하면서 여러 사고가 있었죠. 광화문 광장 쪽에다 차벽을 친 건 청와대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일단 막아놓은 거였죠. 뭐 그러지 않을까요? 광화문 광장이 뚫리면 하여튼 이제 실질적인 의도는 그러는데 뭐 광화문 광장 자체가 정치적인 집회는 못하게 서울시 조례가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장소 얘기를 하셔서 바로 장소 얘기로 넘어가 보면 집회는 그 신고제잖아요. 네. 장소를 그렇게 제한할 수 있나요? 집시법 자체도 좀 너무 심하게 제한을 하고 있죠. 광화문 광장 같은 데서 집회를 못하게 하는 건 참 이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집시법에서 집회를 못하게 규정돼 있는 몇 군데가 있잖아요. 하여튼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없죠 별로. 하여튼 그래서 결국 문제의 단초는 시위대가 시위를 하고자 했던 장소를 제한했고 경찰이 제한했고 제한하면서 거기에 차벽을 쳤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차벽을 뚫으려는 과정에서 어떤 여러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서 지금 백남기 씨, 그 농민분이 위독한 상태인데 그 차벽 쪽으로 이제 백남기 씨가 이렇게 다가가니까 살수차로 물을 직사로 쏴서 백남기 씨가 맞고 쓰러졌는데 쓰러져 있는 백남기 씨를 향해서 계속 살수를 하죠. 네. 쓰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시민들이 그분을 밖으로 빼내려고 가는 상황에서도 계속 살수를 하고. 어쨌든 경찰 쪽 해명은 그 사람이 쓰러진지 몰랐고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쐈다고 주장하는데 그 영상을 보면 모를 수가 없죠. 모를 모를 수가 수가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도 그게 알고 한 건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은연중에 인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 모르고 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 이런 건 안 될까요? 그 당시에 이제 시위대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또 경찰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따라서 몰랐다면 형사처벌까지는 안 될 수 있는데 이건 알고 했다고 봐야 되고 여기 살수차 운영 지침에 보면 살수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분산 살수와 곡사 살수, 직사 살수. 점점 단계가 세진다고 보시면 돼요. 분산 살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소낙비 형태로 시위대에게 떨어지도록 좌우로 반복하여. 드라마 가라, 촬영할 가라. 때 인공적으로 그렇죠. 비 뿌려주는 물에 거같은 젖는 거 싫으니까 싫으니까 가라 이런 거고요. 이 주침에 따르면은 분산 살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곡사 살수 하고 그 다음에 직사 살수 하라는 건데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굉장히 형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분산 30초, 곡사 30초 한 다음에 그때부터 계속 직사로 쏘는 거예요. 일단 살수차 운영 지침이라는 것 자체가 경찰이 자체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걸 지켰다 그래서 합법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다만 이것조차 어기면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많아지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 지침 자체가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만 있고 그래서 살수차가 이런 인권 침해를 계속 반복적으로 일으킬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위헌 소송이 한번 있었어요. 2011년에. 현재는 기본적으로 그 헌법에 위반된 상태가 계속 돼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낙태가 합법이냐 이런 걸 가지고 하면은 임신한 동안에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만 놓고 보면 헌법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는데 임신이라는 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 땐 재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수차는 이게 계속 반복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헌재가 그러지 않는다고. 그러지 예, 않는다고 위법하면은 판단했죠. 또 법원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할 필요가 없다고 한 거죠. 각하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외적으로 가끔 일어나는 일일 테니까 그건 그때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지 상시적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소관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어쨌든 그때 각하했는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살수차 운영에 관해서 경찰이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규정이나 이런 합의가 없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일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위해성 경찰 장비라고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경찰청 차장이 살수차는 위해성 경찰 장비가 아니라 인권 보호 장비다라고 주장을 했죠. 근거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 세계 각국에서 시위를 막는 방법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뭐 정말 총 쏘는 그런 거 말고 가장 위험한 게 고무총 같은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경찰의 시각에서는 그나마 사람을 들다치게 하는 거다.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겠죠. 예, 주장이 그거더라고요. 시위대와 경찰이 붙으면 네.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붙지 못하게 이거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이 있더라도 어쨌거나 살수 지금 차가 운영되는 상황이 굉장히 센 압력으로 직사를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험하죠. 그걸 도외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이번에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살수차 문제는 이참에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규정을 엄격하게 해서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은 절대 없어야죠. 그렇죠. 예. 결국 이 살수차가 동원되고 한 더 근본을 올라가면은 차벽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차벽을 세우니까 오씨 하고 차벽을 넘자 이러면서 이제 충돌이 벌어지는 건데 이게 말이 많더라고요. 위헌이다, 위헌이 아니다. 사람들이 엄청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헌재 판결을 네. 놓고. 예. 네. 2011년에 헌재 판결이 있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서거 추도식인지 집행자한테 있었는데 그때 차벽을 쳤는데 원천 봉쇄를 했어요. 원천 봉쇄. 완전히 통행의 자유가 완전히 제한당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 문제 제기를 했고 헌재에서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다. 시민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게 또 약간 애매한 게 그 세월호 일주기 집회 때 경찰이 또 청와대 인근에 차벽을 설치했고 이런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때 중앙지법 물론 1심 판결이긴 한데 일반 시민의 통행권을 조금 보장했어요. 일종의 숨구멍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오가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이건 적법하다. 이렇게 또 판결을 했어요. 법원이. 물론 헌재와 법원이라는 위상 차이가 있긴 한데 아직까지 그 판결은 대법에서 확정은 안 된 거죠. 그렇죠. 지난 8월에 나온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차벽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전면적으로 위헌이고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죠. 차벽을 잘 치면 위헌이 아니다라고 헌재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네. 헌재는 다만 자기 앞에 온 사건만을 이제 하는 건데 네. 그때 당시에는 전혀 통과할 구멍도 하나 안 만들어두고 원천 봉쇄한 차벽은 이건 위헌이다라고 한 건데 지금 법원에서 이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지나다닐 수 있게 하니까 1심에서 지금 적법하다고 나온 건데 끝까지 가봐야 되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벽 자체를 그것도 위헌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필요하면 가능하긴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처럼 사전 예방적으로 무작정 이렇게 치는 거는 집회 자유를 심하게 침해하는 게 제한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 예방이라는 개념이 좀 웃긴데 네. 뭐 이게 무슨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그렇죠. 예. 지난번에 저 차벽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난 사례를 보면 집회 신고가 다르게 행진이 되니까 차벽을 세운 거니까 적법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어차피 저놈들은 또 청와대 가자고 할 거다 그러면서 쫙 쳐놓는 거는 저는 그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일종의 산성을 쌓은 거죠. 네, 그렇죠. 네. 예. 근데 차벽 치는 기술 보셨어요? 아 대단해요. 아, 그게 어떻게 이렇게 평행 주차를 그렇게 잘하는지. 이게 언제부터 차벽 이런 게 등장한 거죠? 촛불 집회 때 본격적으로 된 거 아닌가요? 그 전부터 그 전에도 있었나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있긴 있었죠. 제가 수습 때 참여정부였는데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좀 이렇게 차벽을 치더라도 이런 서울 뭐 을지로나 장충동 이쪽으로 행진하게 이렇게 터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쪽으로만 못 오게. 그렇죠.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행진하다가 걷다 보면 지쳐서 집에 가는 약간 그런 요번 집회뿐만 아니라 최근에 하는 행태는 완전 그냥 원천 봉쇄해서 그렇죠. 그 외에 시위 자체를 격리시켜버리는 네. 그건 시위가 아니죠. 네. 시위라는 거는 이렇게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아예 그냥 가두리 양식처럼 쳐버리고 하는 거는 좀 과도하게 이건 예방적 차원이 아니라 아니, 옛날에 집시법 그 심하고 50대 이럴 때는 법 규정대로 하면은 산에 가서 해야 돼요.
이제 지금 새누리당과 경찰 뭐 이쪽에서 말하는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차별. 그러니까 그 논리 있잖아요. 네. 선진국은 이렇게 빡세게 거칠게 네. 시위를 관리한다. 네. 그 논리가 조금 전제가 좀 다른 거 아닌가요? 그 폴리스 라인 넘거나 했을 때 경찰이 강경하게 진압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대신 거기는 충분히 집회 시위가 가능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법을 어기냐 이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시절만 해도 위장 결혼식 사건 이런 게 있잖아요. 집회와 시위를 너무 못하게 하니까 가짜 청첩장을 보내서 사람들이 모이는 그거로부터 얼마 안 됐는데 하나도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 경찰은 미국 경찰 같은 대우를 안 해주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 집회가 끝나고 나서 어느 의경 출신 분이 올린 글을 봤는데 이게 통수권자의 의지가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의 이 태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번 집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작하기 전날 장관들이 쫙 도열을 해가지고 네.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약간 불법 시위라는 식으로 낙인을 찍고 원천 봉쇄를 하고 그러면 현장에서도 굉장히 강경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대응을 하게 네, 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고가 터지게 되고 시위대 태도에 대해서도 양쪽 다 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쳐도 문제는 국가는 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먼저 이 집회 시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위대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문제 삼아야지 시위대 탓을 할 게 아니라 정부가 먼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 집회 시위는 신고제인데 허가제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예외적인 조항을 활용해서 일종의 장소를 허가하고 거기 못 가게 막고 오려고 하면 물 쏘고 저희가 집회 시위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도 한번 다뤘었는데 실제적인 사례가 크게 벌어져서 한번 집중적으로 정리해봤고요. 그 앱을 다들 잘 쓰셨나 모르겠어요. 집회 시위 그러네요. 제대로. 예. 쓸 상황도 없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물대포가 나와서. 그렇죠, 이번에. 그렇죠. 지난 11월 12일에 세월호 사건 관련돼서 이제 최종적인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항소심 판단이랑 같았죠.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 살인죄가 인정이 됐죠. 부작위에 의한 살인, 네. 미필적 고의도 인정이 됐고요. 나머지 승무원들도 원심과 동일하게 판단이 났고 침몰 원인에 대해서도 또 2심과 같이 원인은 명확하게는 알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많아요. 그러니까 대형 사고, 일종의 재난 사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이 법이라는 게 상식에 맞아야 되는데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가 잘했다는 건 결코 아니지만 배가 침몰했는데 선장을 살인죄로 처벌한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상식에. 이 뭐 선장이 일부러 폭파시켰다든가 뭐 이런 모르지만 이 보니까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인데 만장일치였어요. 만장일치로 살인죄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왜냐하면 또 이 사회적으로 세월호 참사가 워낙 끔찍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딘가 책임을 돌리긴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거의 대통령서부터 선장이 잘못한 거로 몰아갔잖아요. 청해진의 유병헌 그쪽하고. 그러니까 법원으로서 그 판단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의 최고 책임자니까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린 겁니다. 죄명부터 시작해서. 근데 과연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가장 무겁게 져야 될 사람이 이준석 씨 혼자인지는 대단히 의문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정말 사회가 이제 막 이렇게 분개하고 할 때 한 사람한테 책임을 돌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세월호 참사 나던 당일인가 한 며칠 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TV에 나와가지고 살인이란 말을 처음 했었죠. 그렇죠. 예, 그대로 된 겁니다. 맞아요. 이게 참 잘못된 거죠. 심지어 대법원에서는 지금 이준석 선장뿐만 아니라 1, 2등 항해사도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 이런 네. 소수 의견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죠. 선장이 안 했으면 1등, 2등, 3등 항해사 니들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니들도 그런 책임을 방기했다. 선장이 퇴선 명령을 못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1, 2등 항해사가 선장의 살인에 암묵적으로 동의했고 같은 공동정범으로 봐야 된다. 살인죄가 문제됐던 여러 가지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뭐 남영호도 있고 익산, 이리역 열차 폭파 사건 때도 그 살인죄로 처벌했는데 산풍도 있고 이거를 비교해 봤을 때 일단 이리역 폭파 사건은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시지만 화약을 운반하는 사람이 거기다 촛불을 켜놓고 잤어요. 그 다음에 그 촛불이 넘어져서 번지니까 도망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의 상당 부분을 본인이 제공한 겁니다. 근데 세월호의 경우에는 그에 비하면은 물론 과적하고 이런 건 있지만 그거는 선장이 결정한 건 아니잖아요. 이리역 폭발 사건 같은 경우나 남영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망간 거고 여기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방송을 한 거죠. 사람들이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거의 못하게 하다시피 한 거니까 예, 그 점에서 살인죄로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풍 같은 경우도 보면 그 백화점 구조가 자체가 굉장히 빵 뚫려 있어요. 근데 그 공법 자체가 넘어지기 쉬운 공법인데 이제 엉성하게 지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 그 회장이 항변한 거는 콘크리트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은 건 자기는 처음 봤다. 내가 어떻게 일부러 하겠냐. 근데 부실 공사한 점 뭐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받고 특히 생명이 이렇게 많이 잃은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살인으로 보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 대구 지하철 3사 때는 그 기관사분이 예. 키를 마스터 키를 잡고 마스터키를 했지. 예, 문이 맞아요. 안 예, 열렸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그분도 원인하고는 상관없지만 어쨌든 예. 대피를 막은 거랑 비슷한. 그렇죠. 과실이 된 거죠. 예, 근데. 그래서 그분이 2년 6개월인가 살고 만기 출소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례들이 크게 보면 비슷한데 디테일로 보면 조금씩 다 다르고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대법원은 부작위한 살인죄 인정했고요. 사고 원인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2심하고 똑같이 알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게 지금 법원이 알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 원인을 알 수 없는 거 아니냐. 전 대단히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2심에서 내린 우리 결정이잖아요.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든지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지금 검찰이 기소한 내용은 검찰도 고심이 있었을 거예요. 뭐 왜 침몰했는지를 공소장에 스토리를 써야 되는데 읽어보면 말이 안 되거든요. 핸들을 돌리세요 해가지고 돌렸는데 좀 더 돌리세요, 좀 더 돌리다가 아마도 엄청 많이 돌렸거나 뭐 이래가지고 쓰러졌다는 건데 법원에서 그러니까 그 증거만 가지고는 모른다. 근데 대체로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되면 그럼 네가 생각하는 원인은 뭐냐? 그걸 대라. 이러고 나오는데 법원이 모른다고 인정을 해버린 거죠. 그렇죠. 네. 어쨌거나 검찰이나 법원이나 안간힘을 썼을 거거든요. 왜 침몰했는지. 그리고 나름대로는 이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결론이 지금 아직까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고의 침몰설 주장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참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지. 어쨌든 검찰이 쓴 시나리오는 인정할 수 없다. 예.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법원이 인정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원인을 밝혀야 되는데 그 네. 방법은 이제 특조위. 특조위도 있을 것이고 저기 해양 사고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해양 심판원 같은 데가 있잖아요. 있죠. 그리고 예. 이제 선체 인양을 해야죠, 일단. 왜냐하면 선체 인양을 했을 때 침몰 과정에서 부서졌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조타 장치랑 이게 멀쩡하다면 사람의 과실일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거죠. 이게 제대로 움직였는데 넘어졌으니까. 어쨌든 인양을 해서 그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는 게 이 사고가 워낙 큰 사고였기 때문에 네. 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넘어가는 것이 다음에 맞지 이런 않나? 일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죠. 그렇죠. 약간 저 궁금한 게 지금 보니까 인양을 어쨌든 해야지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인양을 지금 한다 하더라도 특조위 활동 기간이 거의 종료가 됐을 무렵에 인양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럴 수 만약에 있겠죠. 예. 이 특조위 활동이 종료가 됐는데 배가 이제 인양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누가 조사를 하는 건가요? 뭐 누가 되더라도 그때 아마 그런 기관이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양에 워낙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인양해 놓은 배를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것 같고 조사를 하겠죠, 전문가들이. 특조위에서 조사해야 되는 게 단순히 물리적인 침몰 원인에 그치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어쨌든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법원 판결도 있고 뭐 그거 아니더라도 특조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막 그 유가족들로부터 어떤 의문나는 지점 같은 것들 수집을 하는 작업을 이제 막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이 특조위 활동 기한이 언제까지이냐를 놓고도 정부 측하고 네. 특조위 쪽하고 입장이 다르고 뭐 여러 혼선이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정부 주장에 따르면 내년 6월이면은 이 활동 기간이 끝나는 걸로 돼 있죠. 내년 끝나는 걸로. 그게 이제 1년 6개월인데 시작점을 네네. 어디서 보는 그러니까요. 거죠? 1월 1일부터 시작이라고 정부는 주장을 하고 있대요. 주장을 하고 있고 네. 특조위 쪽에서는 이게 이제 제대로 가동되기 시작한 때부터 따져서 한 내후년 2월 정도까지는 보장된 기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연장이 가능하죠, 법에 네. 의하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월호 사건이 사법부의 판단은 일단락이 됐고요. 일단락이 됐지만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서 어떤 특조위 활동을 앞으로도 저희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프로그램이나 법률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페이스북 계정이나 아래 나가는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뜨거운 법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